도둑년아, 네가 그거 살 돈이 어디 있어. 칠순상이 엎어지고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사돈 앞에서 잡아 흔든 시어머니, 7년 동안 월급 통장까지 내준 며느리는 그날 밤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주 뒤 신우이의 결혼식장에서 펼쳐진 엄청난 광경. 과연 한수정은 7년의 굴레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5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6살 한수정입니다.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10년 넘게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결혼 후 7년 동안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께 맡기고 매달 용돈 50만 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 명의의 보험료와 통신비까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참고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 칠순상 앞에서 사돈이 보는데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그날의 일을 도저히 혼자 담아둘 수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무실에 울리자마자 저는 가방을 챙겨 회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회사 근처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한약방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2달치 비상금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약방 문을 열자 약재 냄새가 코끝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공진단 한 통 찾으러 왔는데요. 아, 한수정 씨. 어제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흰 가운을 입은 약방 주인이 안쪽에서 빨간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꺼내왔어요. 어머님 칠순이라고 하셨죠? 좋은 거니까 하루에 한 알씩만 드시게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에서 지폐를 꺼내 한 장 한 장 세어 건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걸 애써 모른 척했죠. 상자를 받아든 순간 친정엄마 박영자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30년 넘게 서 있던 그 손이요. 저는 상자를 가방 가장 안쪽에 깊숙이 밀어넣고 그 위에 다이어리와 손수건을 차곡차곡 덮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시댁 현관문을 열자 식탁 앞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오복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는 제 신용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죠. 수정아, 너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에 이게 다 뭐냐? 카페에서 12,000원이 2번이나 찍혔는데 무슨 카페를 그렇게 다니냐?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식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건 거래처 미팅 때문에 부장님 모시고 간 거예요, 어머니. 미팅이면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끊지. 왜 내 돈을 써? 법인카드는 부장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 자리에선 제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됐어. 변명도 가지가지다. 오복희가 명세서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이 마트에서 7만 원은 또 뭐냐? 애 우유랑 기저귀 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도 한 손 사왔잖아요. 갈치 한 손에 7만 원이 나오디? 영수증 있어? 저는 가방 옆 주머니에서 마트 영수증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어요. 오복희가 영수증을 코앞까지 들이밀고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는 동안 저는 식탁 옆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아버지 윤태수는 뉴스에서 눈도 떼지 않았고 안방에서 게임 소리가 새어 나오는 걸 보니 남편 윤민호도 들어와 있는 모양이었죠. 앞으로 마트 갈 때 어머니한테 미리 말하고 가라. 알았냐?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윤민호가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엄마한테 또 잡혔어? 카드 명세서 보고 계시더라. 엄마가 원래 좀 그러시잖아. 그냥 내내 하면 돼. 윤민호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떨궜고 저는 가방을 옷장 옆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밤이 깊어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새벽 1시,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코트 안주머니는 오복희가 절대 손대지 않는 자리였죠. 공진단 상자를 코트 안주머니에 밀어넣고 단추를 잠그자 그제야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사흘만 버티면 된다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탕비실에서 김 대리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수정 씨, 어제도 어머님이 카드 명세서 검사하셨어요? 네, 뭐 늘 있는 일이라서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월급 통장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 맞아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이 살림 관리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셔서요. 수정 씨, 김 대리가 종이컵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씨가 번 돈인데 왜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용돈은 매달 받아요. 50만 원씩이요. 50만 원이요? 수정 씨 월급이 얼만데 50만 원만 받아요. 김 대리의 목소리가 탕비실 밖으로 새나갈까봐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용히 해요, 김 대리님. 다른 분들 들으세요. 수정 씨, 이건 진짜 아니에요. 우리 사촌 언니가 가사 전문 변호사인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고 어린이집 번호가 액정에 떴어요. 네, 어린이집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김 대리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순을 사흘 앞둔 저녁, 친정엄마 박영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정아, 엄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가 다시 한번 말해두려고. 또 그 얘기야? 수정아,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절대 시댁에 부담 갖지 말고 빈손으로 와라. 알겠지. 엄마. 사위 보기 민망하게 뭘 사오고 그러지 마. 엄마가 다 차려놓을 거니까 그냥 몸만 와라. 박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고 더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수정아, 진짜다. 엄마 말 좀 들어라. 응, 알았어, 엄마.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베란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순 전날 저녁 식탁 앞에서 오복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정아, 내일 친정 갈 때 나도 따라가야겠다. 네. 저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식탁 위에 그대로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사돈 칠순이라는데 며느리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얼굴은 비쳐야지. 안 그러냐?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엄마가 그냥 조촐하게 가족끼리 한다고. 조촐하게 하니까 더 가봐야지. 다른 사람들 다 안 오면 사돈이 얼마나 쓸쓸하시겠냐. 옆자리에 앉아있던 윤민호가 숟가락질을 멈추고 끼어들었어요. 잘 됐네. 엄마 모시고 다녀와. 그래도 엄마가. 잘 됐다니까. 엄마가 그래도 사돈 얼굴은 한번 보셔야지.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칠순 당일 아침 5살 된 아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 카시트에 아이를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
조수석에 먼저 자리 잡은 오복희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흘겨봤죠. 수정아, 운전 살살해라. 나 멀미한다. 네, 어머니. 차가 출발하자마자 오복희는 1시간 내내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돈도 참 칠순이면 우리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우리가 뭐라도 준비해 갔을 거 아니냐. 엄마가 부담 주기 싫다고 하셔서요. 그게 다 며느리 잘못 가르친 거다. 시댁에 미리 알려서 같이 의논해야지.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방 속 공진단 상자가 차 진동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함께 덜컹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박영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 밖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사돈, 어서 오세요. 누추한 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돈. 칠순이신데 직접 차리신 거예요? 오복희가 거실 안쪽에 차려진 잔치상을 슬쩍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제가 손이 좀 그래서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사돈도 참 자식들한테 좀 시키시지 그랬어요. 박영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사돈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가방을 들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잔치상 옆 작은 테이블 위에 공진단 상자를 살며시 올려놓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리 와봐.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손을 닦으며 거실로 들어오던 오복희의 시선이 테이블 위 빨간 보자기에 멈췄습니다. 이거 뭐냐? 오복희가 보자기를 풀어 상자를 들어 올렸고 상자 옆면에 붙은 약방 가격표를 본 순간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한수정, 어머니, 이게 다 얼마짜린데 네가 감히 이걸 사와? 성큼성큼 거실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오복희의 발걸음 소리에 부엌에서 나오던 박영자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순간 오복희의 손이 제 머리채를 와락 움켜쥐었어요. 아! 도둑년, 네가 그거 살 돈이 어디 있어? 거실 소파 옆에서 사촌 언니와 놀고 있던 어린 조카 둘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고 잔치상 옆에 앉아있던 5살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인연이 시어미 몰래 돈을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쳐? 오복희가 제 머리채를 쥔 손을 좌우로 흔들었고 저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무릎이 꺾였어요. 박영자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칠순상 한쪽 모서리가 누군가의 발에 차여 기우뚱 흔들렸고 잡채 그릇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거실 한가운데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그 광경을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 고스란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사돈, 사돈. 진정 좀 하세요. 박영자가 한 발짝씩 다가와 오복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수정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일단 손은 좀 놓으세요. 네. 사돈은 빠지세요. 오복희가 박영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사돈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사돈, 우리 수정이가 그래도 칠순이라고. 칠순이고 뭐고 며느리가 시어미 몰래 이런 짓을 했으면 시어미가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영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5살 아이가 울며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아파? 괜찮아, 우리 아가. 괜찮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형부 김상철과 언니 한수경이 동시에 달려 나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형부가 오복희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 제 머리채에서 떼어냈고 언니는 곧장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정아, 괜찮아? 어디 봐봐. 언니. 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누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복희는 제 머리채에서 떨어져 나온 자기 손을 한번 털더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공진단 상자를 자기 가방 안에 그대로 쓸어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서 처분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 그건 뭐? 도둑질해서 산 거 도로 가져가는 건데 뭐가 어쨌다는 거냐? 오복희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현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뒤늦게 안방에서 나온 윤민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옆에 와 섰습니다. 여보, 일단 가자. 엄마 저러시는데 어떡해. 민호 씨,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아, 지금은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전화드릴게. 윤민호는 잠든 듯 멍한 표정의 아이를 안아들고 신발장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잡채와 깨진 접시 조각을 한번 바라보고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박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정아, 가지 마라.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엄마, 내가 일단 가볼게. 다음에 다시 올게. 수정아. 박영자의 손이 제 손목을 붙잡았다가 천천히 힘없이 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서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조수석의 오복희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봤죠. 운전대를 잡은 윤민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여보, 엄마가 좀 심하셨네. 좀? 근데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너도 알면서 왜 그런 걸 사와서 일을 만들어.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호 씨. 왜? 민호 씨는 오늘 우리 엄마 칠순상이 어떻게 됐는지 안 보였어? 봤지. 봤는데 어쩌겠어. 엄마 성격을 내가 못 바꾸는데. 조수석의 오복희가 그제야 고개를 돌리며 끼어들었어요. 민호야, 너는 운전이나 똑바로 해.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하냐? 네, 엄마. 윤민호의 입이 그대로 닫혔고 저는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결혼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차 안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였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오복희는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윤태수가 흘끔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사돈은 잘 계시고? 잘 계시긴 뭐가 잘 계세요. 며느리가 사돈 칠순이라고 공진단을 사갔더라고요. 공진단을? 공진단? 내가 며느리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요. 내일부터 카드 한도부터 줄여야겠어요. 그러게. 윤태수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고 오복희는 혼자 한참을 떠들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겼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고 작은 입술이 잠결에 한번 움찔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가.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한참을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시댁이 완전히 잠잠해진 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의자에 앉자 화면에 환한 불빛이 어두운 방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7년치 거래 내역이 끝도 없이 아래로 펼쳐졌고 저는 새 엑셀 파일을 열어 한 줄 한 줄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매달 25일 오복희 계좌로 150만 원씩 송금한 내역. 매달 10일 시아버지 윤태수 명의 실손보험료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 매달 15일 시어머니 오복희의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된 내역. 매달 20일 시누이 윤지혜의 자동차 보험료가 빠져나간 내역. 회사 격리팀에서 10년 넘게 숫자만 들여다본 저였어요.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일은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그 숫자들이 모두 제 가정의 것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오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7년치 합계칸에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2만 원, 3만 원짜리 항목들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낸 액수가 화면 가운데에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최근 한 달 카드 명세서를 따로 화면에 띄웠어요. 윤지혜의 결혼식 관련 결제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선결제, 답례품 업체 입금, 한복 대여비, 그리고 신혼집 가전 매장 카드 할부 승인 내역까지 5건의 결제 내역 옆에는 누군가 손으로 적어둔 메모가 인터넷 뱅킹 메모란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빠 부부 축의금 선결제. 그 7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다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축의금이라고. 저는 그 메모가 입력된 날짜를 확인했어요. 윤지혜가 직접 제 카드 정보를 가지고 결제한 게 분명했죠. 새벽 2시가 넘어가자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박영자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2번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화면 위로 언니 한수경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언니, 수정아, 너 괜찮아? 엄마는? 엄마 지금 자고 계셔. 약 드시고 겨우 누우셨어. 언니의 목소리도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까 그 집 어머님 손에 끌려가다시피 차 타고 갔잖아. 언니,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수정아. 언니, 엄마 일어나시면 내가 다시 전화드린다고 전해줘. 미안하다는 말도. 수정아,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언니, 나 이제 정리할 거야. 7년 동안 안 했던 거, 이제 할 거야.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정아, 무슨 결정을 하든 언니가 옆에 있을게. 형부도 그렇게 말했어.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7년치 송금 내역과 자동이체 항목들이 빼곡히 정리된 엑셀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 가장 위쪽에 새로운 줄을 하나 추가하고 그 자리에 또박또박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윤지의 결혼식까지 2주. 그 한 줄을 입력하고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어요. 서재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빛이 천천히 번져오고 있었고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아이의 옅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안방 쪽에서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고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에 쥔 유리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드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등을 곧게 펴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와 똑같이 부엌 앞에 섰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된장찌개를 올리고 식탁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굴비를 구워 올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먼저 앉은 오복희가 신문을 펼치며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수정아, 오늘 아가씨랑 예식장 한 번 더 가봐야 한다. 일찍 들어와라. 네, 어머니. 가전 매장도 들러야 하니까 카드 챙겨두고.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거실에서 있었던 일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오복희의 입에서 단 한 글자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윤민호도 식탁에 앉아 굴비살을 발라내며 아무 말 없이 밥만 떠넣었고 윤태수는 평소처럼 신문 옆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침묵을 깨지 않은 채 아이의 그릇에 밥을 한 숟갈 더 떠담았어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새벽 김 대리가 회사 메신저로 보내준 변호사 사무실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유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선 변호사님, 사촌 동생 김대리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실 수 있으세요? 네. 1시간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12시 반에 뵙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길 건너편 빌딩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한수정 씨 맞으시죠? 김유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실 테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저는 가방에서 어젯밤 정리한 엑셀 출력본과 7년치 거래 내역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유선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기다렸어요. 수정 씨. 네. 결혼 후에 본인 통장에서 시댁 어머님 계좌로 매달 들어간 이 돈은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 시부모님께 드린 생활비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요. 이건 돌려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쪽은 다릅니다. 김유선이 자동이체 항목이 정리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시아버님 보험료, 시어머님 휴대폰 요금, 시누이 자동차 보험. 이건 시댁 식구들 본인 명의로 가입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나 통신요금은 그분들이 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며느리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한 거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7년치니까 액수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김유선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수정 씨, 아이는 지금 몇 살이죠? 5살이에요. 어린이집 보내고 계세요? 네. 등하원 거의 다 제가 해요. 병원도 제가 데려가고요. 그럼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자료부터 모으세요.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소아과 진료 기록, 예방접종 수첩, 학부모 단톡방 발언 내역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유선이 책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감정이 앞서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절차로 가야 해요. 천천히 차근차근. 네, 변호사님.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는 오복희와 윤지혜가 답례품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한창 의논 중이었어요. 엄마, 이 한과 세트 어때? 한 상자에 45,000원이래. 500명분이면 얼만데 그게? 2,250만 원. 그 정도면 적당하네. 새언니 카드로 결제하면 되겠다. 오보키가 카탈로그를 한 장 더 넘기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정아, 너 거기서 뭐 하냐? 이리 와서 같이 봐라. 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부엌에서 아이의 저녁밥을 차리고 있다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 안에 그대로 넣은 채 저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여기 답례품 한과 세트로 결정했다. 2천 정도 들어갈 거니까 카드 한도 미리 비워둬라. 네. 그리고 신혼집 가전도 다음 주에 결제해야 하니까 카드값 미리 챙겨두고. 네, 어머니.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든 휴대폰이 가만히 진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은행 영업점을 찾아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에 든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252번 고객님. 저는 창구 앞에 앉아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새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기존에 거래하시는 통장 있으시죠? 같은 은행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분리된 새 통장으로 부탁드려요. 인터넷 뱅킹도 새로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기존 계좌에 걸려있는 자동이체 항목 전체 목록 좀 출력해 주세요. 자동이체 신청서랑 같이요. 네, 출력해 드릴게요. 새 통장 한 권과 자동이체 내역서 출력본을 받아든 저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토요일 오전 오보키가 윤지혜를 데리고 한복집으로 나간 사이 저는 시댁 안방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보키가 결혼할 때부터 모든 보험 증서와 통신사 서류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해온 갈색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거실로 가져나와 식탁 위에 펼치고 저는 한 장 한 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태수 실손보험증서, 가입자 본인 윤태수, 자동이체 계좌 한수정, 오보키 휴대폰 약정서, 가입자 본인 오보키, 자동이체 계좌 한수정, 윤지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자 본인 윤지의, 자동이체 계좌 한수정. 저는 사진을 모두 찍은 뒤 원본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회사 사물함에 그대로 옮겨두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김유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한수정이에요. 네, 수정씨. 이혼까지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만큼은 절대 제가 키우고 싶어요. 네, 수정씨. 그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차근차근 모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는 일상 사진들도 휴대폰에 남겨두세요. 같이 밥 먹는 거, 책 읽어주는 거, 병원 다녀온 거, 그런 거 다 증거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린이집 알림장 앱을 열어 지난 1년치 등하원 기록을 한 장씩 캡처했어요. 소아과 진료 기록, 예방접종 수첩, 학부모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화면을 캡처해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저장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뜨자 저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윤지혜의 결혼식까지 일주일이 남은 밤, 저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드 분실 신고 절차랑 재발급 일정 좀 안내받고 싶어서요. 네, 본인 확인부터 도와드릴게요. 저는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상담원에게 천천히 물었어요. 분실 신고를 하면 자동 결제랑 할부 승인 다 중단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분실 신고 즉시 모든 결제가 중단됩니다. 재발급은 며칠 걸리나요?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예식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의 신부 측 가족인데요. 장금 정산 일정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들렸어요. 식 전날 오후 5시까지 잔금 입금 마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전 매장과 답례품 업체, 스튜디오에도 차례로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화 내용을 한 줄도 빠짐없이 메모장에 받아 적은 뒤 저는 휴대폰을 옆으로 내려놓고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작은 방에서 아이의 옅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을 닷새 앞둔 저녁 거실에서 윤지혜의 들뜬 목소리가 부엌까지 새어 들어왔어요. 오빠, 새언니. 우리 가전 카탈로그 다 봤거든. 이리 와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행주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지혜가 소파 한가운데에 다리를 꼬고 앉아 카탈로그를 펼쳐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오복희가 마치 심사위원처럼 팔짱을 낀 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언니, 냉장고는 이걸로 정했어.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양문형의 김치 냉장고까지 일체형이라서 그래. 요즘 이 정도는 다 한대. 윤지혜가 손가락으로 카탈로그 사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옆에 있던 오복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당연히 오빠니가 해줘야지. 시집가는 동생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부끄럽지. 엄마, 그치. 새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카탈로그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윤지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 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윤민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민호야, 너는 그냥 카드만 잘 챙겨줘라. 네, 엄마.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손에 든 행주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번 달 카드 한도가 거의 다 찼어요. 한도가 다 차? 네. 그리고 어제 카드 분실 신고 들어가서요. 재발급 받기 전까지는 큰 결제가 어려워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윤지혜의 손에 들려있던 카탈로그가 무릎 위로 툭 떨어졌고 오복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한수정,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카드 분실 신고 들어갔다고요, 어머니. 분실 신고?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회사 근처에서요. 한도는 또 왜 다 찼다는 거야? 이번 달에 뭘 그렇게 썼는데? 오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한도 안 되면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어머니, 한도 늘리는 것도 절차가 있어서. 며느리가 아가씨 결혼식에 그깟 가전 하나 못 해주냐? 오복희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동안 같은 상황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내려다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오복희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카드는 정말 분실 신고가 들어갔어요. 뭘 봐. 그 눈깔은 또 뭐야?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다고요. 오복희가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을 달싹였고 윤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윤민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끼어들었어요. 여보, 일단 가서 좀 쉬자. 엄마, 우리 들어갈게요. 윤민호가 제 팔꿈치를 가볍게 잡아 끌었지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아이의 잠자리를 봐주고 거실 쪽으로 나가다 윤지혜의 방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윤지혜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미치겠어. 우리 새언니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뭐 어떻게 이상해? 카드 분실 신고 들어갔다고 가전 결제 못한다는 거야. 1,000만 원짜리 냉장고 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 있지. 헐, 진짜? 시집살이 무섭다더니 진짜인가 봐. 그냥 새언니 자리에서 좀 참아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어. 윤지혜가 깔깔대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방문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지, 진짜로.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용돈을 받아? 며느리가? 50만 원씩 받잖아. 그게 어딘데? 야,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어차피 우리 집 살림인데. 저는 녹음을 정지하고 휴대폰을 꼭 쥔 채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저를 향해 윤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네,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라. 네. 아가씨 결혼식인데 좋게 좋게 가자. 윤태수가 굴비살을 발라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더 부탁한다. 저는 들고 있던 밥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윤태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는 그 얼굴이 오늘은 부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어요. 네, 아버님.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안의 밥알이 모래처럼 깔깔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앉아있던 저에게 박영자의 번호가 떴어요.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엄마. 수정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수정아, 엄마가 그날 너 보내고 와서 한숨도 못 잤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는 진짜 몰랐다. 네가 그 집에서 그렇게 사는 줄 진짜 몰랐다. 엄마, 울지 마. 응? 엄마가 너한테 시댁에 잘해라, 잘해라 그 말만 했지. 엄마가 잘못했다, 수정아.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왜 잘못이야? 수정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머리 잡힌 데는 안 아프냐?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엄마가 더 잘 챙겨 드셔야 해. 수정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만 괜찮으면 엄마는 다 괜찮다. 엄마. 수정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이제 너 말리지 않을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올케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명의 딸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한 번 씻고 화장을 다시 고친 뒤 자리로 돌아왔어요. 퇴근 후 시댁 안방,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너머로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윤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왜? 이번 결혼식 나는 안 가. 윤민호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 안 간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안 데려갈 거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민호 씨 얼굴 봐. 내가 농담하는 얼굴로 보여?
윤민호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여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엄마가 가만히 안 계실 거야. 엄마. 민호 씨는 매일 엄마 얘기만 해.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지. 민호 씨는 우리 아이 아빠이기도 해. 그건 잊었어? 윤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한가운데를 한번 왔다 갔다 했어요. 여보, 진짜 큰일 낼 거야? 엄마가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참아. 결혼식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 7년이야, 민호 씨. 뭐가 7년이야? 내가 참은 게 7년이라고. 저는 화장대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거울 속 윤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그건 엄마가 내 머리채 잡았을 때 민호 씨는 어디 있었어? 윤민호의 입이 그대로 다물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옆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미리 정리해둔 누런 서류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각각 정산, 양육, 협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정리해 넣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여보, 그 봉투 뭐야? 민호 씨가 알 거 없어.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께는 내가 직접 말씀드릴 거야. 결혼식 안 간다고. 윤민호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결국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일정한 박자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다 저는 이불을 턱 밑까지 가만히 끌어올려줬어요. 결혼식 이틀 전 아침 안방 화장대 앞에 앉은 오복희가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선 윤지혜가 한 손에는 립스틱을,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손거울을 들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자주색 어때? 너무 늙어 보이지 않지? 이 색깔이 사돈 어른들 앞에서 단정해 보이고 좋다. 엄마, 사돈댁 사람들 앞에서 새언니가 또 사고 칠까봐 걱정이야. 어떡해? 걱정 마라. 내가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을 거니까. 오복희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번 매만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저는 안방 문 앞을 지나다 그 대화를 한번 흘려듣고 거실로 나와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잠깐 다녀올게요. 반찬했어요. 반차? 결혼식 코앞인데 무슨 반차냐? 회사 일 마무리 좀 해두려고요. 금방 다녀올게요. 빨리 와라.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와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카드사 본사 영업점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한번 울렸어요.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 처리 완료. 모든 자동결제 및 할부 승인 중단 안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207번 고객님. 저는 창구 앞에 앉아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분실 신고된 카드, 자동결제랑 할부 승인 전부 중단된 거 서면으로 확인받고 싶어서요. 네, 본인 확인부터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린 뒤 한 장짜리 확인서를 출력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실 신고 일시랑 결제 중단 항목 전부 나와 있어요. 추가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 종이 한 장 더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한테 제출할 게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서 2장을 받아든 저는 곧장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예식장 번호를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의 신부 측 가족인데요. 카드 결제자 본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카드 분실 신고가 들어가서 그동안 결제했던 카드가 다 정지됐어요. 그래서 잔금은 다른 결제 수단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그럼 잔금 미납 상태가 되는데요. 식 전날 오후 5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신부 측에 직접 안내 부탁드릴게요. 결제자가 다른 분이 되셔야 할 것 같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통화 내용 문자로 한 번만 회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 화면에 문자가 떴어요. 저는 같은 내용으로 가전 매장, 답례품 업체, 스튜디오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통의 회신 문자가 모두 도착한 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후 2시 김유선의 사무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정 씨, 어서 오세요. 자료 다 가져오셨어요? 네, 변호사님.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꺼내 책상 위에 정리했어요. 7년치 거래 내역 출력본, 보험증서 사진, 자동이체 신청서, 통신사 약정서, 어제 녹음한 답례품 결정 통화 파일, 그리고 오늘 받아온 카드사 확인서까지. 김유선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살피더니 미리 작성해둔 내용 증명 초안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 줄씩 짚어 읽어내려갔어요. 7년 동안 시댁 식구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과 통신요금이 며느리 한수정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항목들, 그리고 각 항목별 정산요구 금액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씨, 이 내용으로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 앞으로 각각 보낼 거예요. 보내실 거면 오늘 안에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보낼게요. 보내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저는 종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본 뒤 김유선의 눈을 마주 봤어요.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체국 빠른 등기로 결혼식 전날 오전 도착 예정으로 발송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김유선이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수정 씨, 무슨 일 생기면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켜 박영자의 번호를 눌렀어요. 엄마. 수정아, 어디냐? 엄마, 오늘 저녁에 시댁으로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시댁에? 응. 엄마가 와줘야 할 일이 있어. 박영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갈게. 엄마, 고마워.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시댁 거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오복희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수정아, 너희 엄마 오셨다. 네, 어머니. 제가 모셔올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박영자를 안으로 모셨어요. 사돈, 어서 오세요. 오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한 미소를 띠며 박영자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끝에는 가시가 잔뜩 돋아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결혼식 앞두고 다들 바쁘실 텐데. 네, 사돈. 잠깐 들렀어요. 박영자는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오복희의 정면에 마주 앉았어요.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팽팽해졌고 안방에서 게임을 하던 윤민호가 그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호 자네도 잘 있었나? 네.
박영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오복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돈.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날 칠순날 있었던 일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오복희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사돈, 그 얘기는 다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이 아닙니다, 사돈.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우리 수정이가 어떤 자식인지 사돈이 정말 모르셔서 그런 짓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돈,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 오늘은 더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제 딸과 손주 데리고 잠깐 나가겠습니다. 박영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정아, 가자. 네, 엄마. 저는 작은 방에서 잠든 아이를 안아들고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오복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지금 며느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사돈, 오늘 하룻밤만 친정에 데리고 있겠습니다. 하룻밤이라니요. 결혼식 코앞인데. 박영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어요. 윤민호가 어쩔 줄 모르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사이 우리는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박영자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수정아, 잘했다. 엄마가 더 일찍 너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엄마, 아니야. 엄마가 지금 와줬잖아. 수정아, 엄마가 너 시집 보낼 때 사돈댁 형편 좋다는 말만 믿고 너한테 무조건 잘해라, 잘해라 했던 게 평생 한이 됐다. 엄마,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가 옆에 있을 거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고 우리는 차 시동을 걸어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박영자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시켰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저는 박영자의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수정아,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라. 엄마한테 7년 동안 거짓말한 거 다 미안해. 엄마는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 수정아. 엄마가 마트에서 10,000원짜리 김치 한 통 보낼 때마다 네가 미안해하던 그 얼굴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냐. 박영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는 박영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작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누웠어요. 오랜만에 친정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결혼하기 전 학창시절 이 방 천장에 붙여놓았던 별 모양 스티커 자국을 찾아봤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거실로 나와 박영자가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노트북을 열었어요. 우체국 인터넷 접수 화면에 미리 작성해둔 내용 증명 3통을 차례로 업로드했습니다. 윤태수 앞, 오복희 앞, 윤지혜 앞. 세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발송 방법을 빠른 등기로 선택했어요. 윤태수 앞으로 가는 등기는 결혼식 전날 오전 도착으로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발송 완료 안내가 떴어요. 발송 번호 3개가 나란히 화면에 떴고 저는 그 번호들을 휴대폰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쪽에 빨간 알림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오복희 부재중 전화 7통. 저는 그 알림을 한번 들여다보고 휴대폰을 그대로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박영자가 미역국 끓이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어요. 엄마, 일찍 일어났네. 수정아, 와서 한술 떠라. 응, 엄마.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박영자가 떠준 미역국을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친정 엄마의 미역국 맛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갔어요. 결혼식 전날 오전 10시 시댁 아파트 우편함에 우체국 직원이 빠른 등기 한 통을
꽂아 넣었어요. 마침 산책에서 돌아오던 윤태수가 우편함을 열고 그 봉투를 무심코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적힌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본 윤태수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법률사무소 김유선. 윤태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뜯어내자 안에서 빳빳한 종이 여러 장이 한 번에 미끄러져 나왔어요. 윤태수 실손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한수정, 매달 18만 5천 원, 7년 합계 1,554만 원. 거실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오복희가 윤태수의 표정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들여다봐요? 무슨 종이에요? 당신 이리 와봐. 왜 그래요? 뭔데 그래? 이리 와보라니까. 윤태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오복희가 슬리퍼를 끌며 다가오자 윤태수가 종이를 그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내 실손보험. 7년 동안 며느리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야. 뭐? 당신 휴대폰 요금도 윤지의 자동차 보험도 다 며느리 통장에서 나갔다고 여기 다 적혀 있어. 윤태수의 손이 떨리며 종이를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오복희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주워들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우리 집 살림비 안에서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나가?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왜 며느리 통장에서 나가? 여보, 진정 좀 해요. 진정? 결혼 40년 동안 내 보험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며느리 돈이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오복희가 어색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렸지만 윤태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윤지혜의 방에서는 결혼식 전날에 들뜬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란을 뒤늦게 알아챈 윤지혜가 방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지혜야, 너 이리 와봐라. 왜 무슨 일이야? 윤지혜가 거실로 나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굵게 적혀 있는 줄을 본 윤지혜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내 자동차 보험을 새언니가 내고 있었다고? 지혜야, 그건 우리 집 돈에서 같이 나가는 걸로 한 거니까. 엄마, 내가 분명히 내 차 보험은 내가 낸다고 했잖아. 지혜야, 진정해라. 결혼식 코앞인데 내 차 보험이 70만 원이야. 그걸 1년에 70만 원씩 7년이면 그게 얼마야? 거실 한가운데에서 윤태수와 오복희 그리고 윤지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이 그렇게 흘러갔고 그 시각 안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윤민호는 거실로 나오지도 못한 채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7시 친정집 거실 식탁 앞에 앉은 저는 박영자가 떠준 미역국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릇 바닥이 보일 즈음 박영자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수정아. 응, 엄마. 오늘은 엄마가 내 옆에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고마워. 저는 그릇을 식탁 한쪽으로 옮겨놓고 휴대폰을 켜 액정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복희 부재중 전화 19통, 윤민호 부재중 전화 12통. 저는 휴대폰을 다시 식탁 위에 엎어놓고 박영자가 따라준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비슷한 시각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는 윤지혜가 흰 드레스 위에 베일을 막 얹는 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윤지혜의 얼굴은 어젯밤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신부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예식장 매니저가 신부 대기실 문을 살며시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신부님, 죄송한데 잔금 결제건으로 한 가지 안내 드릴 게 있어서요. 잔금이요? 그건 새언니가 어제 다 처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어제부로 결제 카드가 분실 신고 처리되어서 자동 결제가 모두 중단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윤지혜의 손에 들려있던 립스틱이 화장대 위로 톡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잔금 미납 상태로 되어 있어서 추가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식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식 시작 1시간 남았어요. 윤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드레스 자락이 화장대에 부딪혀 화장품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신혼집 앞에 도착한 가전 매장 배송 기사가 윤지혜의 예비 신랑 정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태훈 고객님 되세요? 네, 맞는데요. 오늘 배송 예정이던 냉장고와 세탁기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잔금 결제가 중단되어서 배송 보류 상태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결혼식인데요. 고객님, 저희도 본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금 입금 확인되면 다시 출고하겠습니다. 정태훈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곧이어 스튜디오에서 답례품 업체에서 차례로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식 1시간 전 예식장 로비에 도착한 사돈 어머니 진순례가 매니저로부터 사정을 듣고 곧장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신부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순례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님, 결혼식 잔금도 못 치르는 집안이라는 게 말이 되냐? 진순례의 목소리가 신부 대기실 밖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우리 새언니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새언니? 며느리한테 시누이 결혼식 비용을 다 떠넘긴 게 사실이냐 아니냐? 윤지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신부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며 오복희가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요. 아가씨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거라니까. 오복희가 신부 대기실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고 그 목소리가 로비에 모여있던 양가 친척과 하객들의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진순례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굳어갔어요. 사부인. 네, 사부인. 어젯밤에 내가 사돈한테 직접 전화 통화해서 자초지종 다 들었어요. 오복희가 멈칫 굳었습니다. 사돈한테요? 우리 아들 이런 집에 못 보내요. 며느리한테 시누이 결혼식 비용 다 떠넘기는 집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부인, 그건 오해예요. 우리 며느리가 오해? 며느리 통장에서 연간 보험료까지 나가던 집안이라고 사돈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순례가 자기 아들 정태훈을 향해 단호한 손짓을 했어요. 태훈아, 가자. 엄마, 가자고. 어서. 정태훈이 한참을 망설이며 윤지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윤지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태훈 씨, 미안해, 지혜야. 정태훈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신부 대기실 문을 나섰고 윤지혜는 한 발짝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정된 식 시작 시간이 15분이나 지났는데도 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식장 안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하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집안에서 결혼식 비용을 새언니한테 다 떠넘겼다더라. 신랑이 어머니랑 같이 나갔다는데. 파혼이래, 파혼. 수군거림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예식장 측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 멘트를 시작했어요.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가 협의에 따라 본 예식은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식장 안이 한순간에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기기 시작했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진 기사도 어쩔 줄 몰라 한 발짝 물러섰어요. 신부 대기실에 홀로 남은 윤지혜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그려진 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복희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윤지혜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어떻게 해줄게.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라고. 윤지혜가 오복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 손이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 케이스를 쓸어내려 거울 앞이 박살났습니다. 신부 대기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친척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찰칵. 그 사진은 곧장 양가 친지들의 가족 단톡방에 올라갔고 결혼식 파탄 소식은 그날 오후가 채 지나가기 전에 양가 친척 전체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친정집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박영자에게도 친척 동생으로부터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왔어요. 박영자는 그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조용히 엎어 놓았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 미역국 한 그릇 더 떠다 줄까? 응, 엄마. 좀 더 줘. 저는 빈 그릇을 박영자에게 내밀고 거실 창문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는 한낮의 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결혼식이 무산된 다음 날 오후 2시 친정집 거실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들이 한꺼번에 잡혔어요. 시댁 식구 4명이 단체로 친정 아파트 현관 앞에 몰려선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오복희가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며 초인종을 마구 눌러댔어요. 한수정, 당장 안 나와. 한수정,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오복희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박영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 앞으로 다가왔어요. 뒤이어 윤태수와 윤민호 그리고 부어오른 눈으로 어머니 옆에 선 윤지혜의 얼굴이 차례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엄마, 내가 받을게. 저는 박영자의 어깨를 잡으며 인터폰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수정아, 엄마가 받을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박영자가 인터폰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사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돈, 우리 며느리 당장 내보내요. 사돈, 진정 좀 하세요. 그렇게 소리치시면 옆집까지 다 들립니다. 옆집이고 뭐고 우리 며느리 데려가야겠어요. 박영자가 인터폰 너머로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보다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사돈, 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사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정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사돈. 박영자는 더 대꾸하지 않고 인터폰 화면 옆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거실에는 박영자의 차분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엄마, 수정아, 너 이리 와서 앉아라. 저는 박영자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았어요. 밖에서는 오복희의 외침이 한참 더 이어졌습니다. 한수정, 너 평생 후회할 줄 알아.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인연이 우리 가문에 똥칠을 했어. 복도에서 옆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이웃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어요. 아주머님, 여기 복도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댁이 무슨 상관이야. 경비실에 연락하겠습니다. 곧이어 1층에서 올라온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댁 식구들을 안내했고 결국
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떠밀리듯 올라탔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공동현관 CCTV 화면에 또렷이 찍혔어요. 그날 저녁 7시 시댁 거실의 사돈댁 진순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실 전화기를 받아든 사람은 윤태수였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른이세요? 네, 접니다. 오늘 저녁에 직접 통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양가 신뢰가 깨졌어요. 혼사는 없던 일로 하시지요. 윤태수의 손이 수화기를 잡은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사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그동안 오간 예단이랑 예물은 일주일 안에 모두 반환해 주세요. 그게 양가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윤태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윤지혜가 그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는 가슴께를 부여잡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오복희가 비명을 지르며 윤지혜에게 달려갔고 윤태수는 부엌 서랍에서 신경안정제 한 알을 꺼내 윤지혜 입에 넣어줬어요. 윤지혜가 약을 삼키고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잠이 들자 윤태수는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와 오복희 앞에 마주 섰습니다. 당신, 왜요? 당신 너무했어.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혼 40년 동안 당신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냈잖아. 윤태수의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어요. 며느리 통장에서 내 보험까지 빠져나가는 줄 나는 정말 몰랐다고. 그건 그냥 살림 안에서 같이 굴러가는 돈이었어요. 같이 굴러가는 돈? 며느리 명의로 내 보험이 들어 있었다고.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지혜 자고 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윤태수가 처음으로 오복희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오복희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평소처럼 큰 소리로 받아치지는 못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면목이 없다. 여보, 당신이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다는 그날 얘기 사돈한테서 어제 통화로 다 들었어. 내가 그동안 텔레비전만 보고 살았던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윤태수는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혼자 남은 오복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친정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잡힌 얼굴은 윤민호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정아, 나야. 잠깐만 문 열어줘. 저는 박영자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어요. 엄마, 잠깐 들어오시라고 할게. 수정아, 내 결정대로 해라. 박영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 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민호가 두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든 채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들어와. 응. 저는 거실 식탁 의자를 가리켰고 윤민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정아. 응.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 윤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엄마 편만 들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민호 씨. 여보, 한 번만 더 기회 줘. 응? 저는 윤민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민호 씨. 응. 우리 엄마 칠순날 어머님이 내 머리채 잡았을 때 민호 씨 어디 있었어? 안방에 있었어. 민호 씨가 안방에서 나와서 우리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을 거야.
윤민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리 정리해둔 누런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민호 씨, 이거 한번 봐. 이게 뭐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아이 양육권이랑 친권 합의서, 그리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 명의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정산 내역. 윤민호가 봉투를 하나씩 여러 내용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거실에 한참 동안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수정아. 응.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면접교섭은 합의서대로 하면 돼. 수정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민호 씨, 시댁이랑 금전 관계도 다 정리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윤민호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봉투 안의 종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엌 쪽에서 박영자가 가만히 식탁 위 윤민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민호 씨, 그건 이제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미안해해야 할 일이야. 윤민호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양육권 합의서와 정산 합의서 2장에 차례로 사인을 하는 동안 윤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부엌 쪽에서 박영자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정아. 응. 협의 이혼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그것만. 민호 씨. 한 번만 더 시간을 줘. 응? 저는 윤민호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1달 더는 안 돼. 알겠어. 윤민호는 종이 가방 안에서 아이가 두고 간 작은 곰 인형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애가 이거 없으면 잠 못 자잖아. 가져왔어. 고마워. 윤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윤민호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정아. 응. 미안해. 진짜로. 문이 닫혔고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아침 친정집 초인종이 또 한 번 울렸어요. 이번에는 윤태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인터폰을 받았어요. 사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사돈 어른, 잠깐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영자가 저를 한번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수가 거실로 들어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식탁 앞이 아닌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박영자가 황급히 윤태수에게 다가갔지만 윤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며느리한테. 아버님. 수정아, 내가 가장으로서 부끄럽다. 윤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텔레비전만 보고 살면서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버님, 일단 일어나세요. 내가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는 윤태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요. 윤태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수정아, 사과는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정산이든 양육이든 합의서대로 다 진행해라. 내가 책임지고 매달 들어갈 돈은 내 통장에서 직접 붙여주마. 아버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고맙다, 수정아. 그리고 합의서는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할게요. 윤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 빈 윤지혜의 방문 앞에 오복희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오복희의 입에서 그 말이 몇 번이나 새어나왔지만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지혜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 깊이 몸을 웅크렸어요. 윤민호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준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저녁 식탁 앞에 앉아 7년의 결혼 생활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윤민호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친정 근처 카페로 찾아와 진심에 가까운 사과를 건넸지만 사과와 별개로 시댁에서 오복희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일상은 단 한 가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난 날 저녁, 저는 김유선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마지막 장에 펜을 가져다 댔어요. 다음 날 윤민호가 그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돌아간 뒤 저는 시댁의 안방 옷장에서 마지막 짐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 한 달 전까지 숨겨두었던 빈 공진단 상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빈 상자를 거실 쓰레기통에 천천히 던져넣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시댁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우리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아가. 외할머니 집 근처? 응, 외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야. 우와, 좋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발걸음을 폴짝폴짝 옮겼어요. 친정 근처 작은 아파트 12평짜리 집, 우편함 앞에 박영자가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우편함 안에 꽂혀 있던 흰 봉투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수정아, 너 이름으로 처음 온 고지서다. 엄마. 받는 사람 한수정. 잘 봐라. 저는 봉투 앞면에 인쇄된 세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만 단독으로 적힌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정기료 고지서 한 장, 그 평범한 종이 한 장을 손에 든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한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 회사 탕비실에 김 대리가 종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수정 씨, 우리 부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은 거야. 이게 뭔데요? 집들이 선물. 휴지 한 상자랑 세제 한 통, 그리고 이거. 김 대리가 작은 화분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두색 잎이 막 돋아나기 시작한 작은 화분이었어요. 잘 키워봐. 새집 분위기 살아. 고마워요, 진짜. 수정 씨, 진짜 잘했어요. 김 대리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였고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수정 씨, 한턱 쏘셔야지요. 맞아요. 새 출발 기념으로. 다음 주에 다 같이 점심 먹어요. 저는 동료들의 얼굴을 한 명씩 둘러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동안 시댁 얘기 회사에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이제는 좀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수정 씨, 오래 들어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김 대리가 그 자리에서 눈가를 살짝 훔쳤고 옆에 있던 동료가 그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이 지난 토요일 아침, 변호사 김유선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정 씨, 카드사에서 결혼식 관련 잔금 미납건 추가 청구 없이 종결되었다고 통보 왔어요. 네, 변호사님.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명의로 자동이체된 보험료랑 통신비, 분할 상환 합의서 시아버님이 사인하셔서 오늘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이 수정 씨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말요? 네. 시아버님이 본인 통장에서 직접 붙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정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같은 무렵 시누이 윤지애는 결혼 무산의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한 채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언니 한수경이 시장에서 우연히 옛 시댁 이웃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그날 밤 전화로 전해줬어요. 수정아, 윤지의 그 애가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대. 어디로? 엄마 닿지 않는 데로 갔다더라. 친구 따라서 멀리 갔다는 얘기야. 언니, 어머님은? 내 시어머니가 시누이 방 앞에서 며칠을 울었는데 그 애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남기고 갔다는 거 있지. 무슨 말인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아, 너 듣고 있어? 응, 언니. 듣고 있어. 마음 너무 쓰지 마라. 그 집 일은 그 집 안에서 풀어야 할 일이야. 알았어, 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오복희의 얼굴이 머릿속을 한번 스쳤지만 그 위로 박영자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는 모습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윤태수는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박영자 앞으로 손편지를 보내왔어요. 박영자는 그 편지에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봉투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그 편지는 왜 다 모아둬? 수정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글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답장은 안 해줘도 된다. 그냥 모아만 두려고. 박영자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새로 도착한 편지 한 통을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어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날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 한 통이 우리 집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거실 식탁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박영자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응, 끝났네. 수정아, 너 잘 견뎌냈다. 엄마. 엄마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저는 그 봉투를 식탁 한쪽으로 옮겨놓고 박영자가 따라준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비웠어요. 이혼석 달째 되던 날 토요일 오후 윤민호가 약속한 면접교섭 시간에 맞춰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외투 단추를 채워주며 무릎을 굽혔어요. 우리 아가 아빠랑 2시간 동안 놀이공원 다녀와. 엄마는 안 가? 엄마는 집에서 우리 아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고 있을게. 진짜? 응, 진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 앞에 선 윤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응. 우리 애 잘 데려다 줄게. 2시간 안에 부탁해. 응. 약속할게. 윤민호가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현관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가스레인지에 떡볶이용 냄비를 올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한 컵 따라줬습니다. 아이가 2시간 뒤 환한 얼굴로 돌아왔고 윤민호는 현관 앞에서 짧게 인사만 하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다음 주말 박영자의 칠순상을 다시 한번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식구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어요. 언니 한수경과 형부 그리고 어린 조카들이 박영자의 좌우로 자리를 잡았고 저와 아이는 박영자의 정면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받아. 저는 가방에서 새로 산 공진단 한 통을 꺼내 박영자의 손에 직접 쥐어드렸어요. 박영자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수정아. 엄마, 이번에는 아무도 못 가져가. 수정아. 엄마가 매일 한 알씩 꼭 드셔야 해. 알았지? 박영자가 공진단 상자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고는 식탁 한가운데에 그 상자를 곱게 올려놓았어요. 우리 수정이가 사준 거다. 우리 가족 다 같이 보자. 엄마, 그건 엄마 먹는 거잖아. 엄마는 보기만 해도 다 먹은 것 같다. 언니 한수경이 그 옆에서 살짝 눈가를 훔쳤습니다. 조촐한 칠순상 위로 따뜻한 미역국 향이
솔솔 퍼져나갔어요. 박영자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 엄마는 이제 너랑 우리 손주 옆에서 같이 살 거다. 엄마, 더 이상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마라.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박영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가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외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응, 아가. 엄마 안 울게. 언니와 형부도 옆에서 눈가를 닦았고 어린 조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박영자의 무릎에 매달려 갈비찜을 집어먹었어요. 1년이 지난 봄 회사 인사부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수정 과장 승진 발령 안내. 저는 그 메일을 한번 들여다보고 휴대폰을 들어 박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과장 됐어. 수정아, 진짜야? 응, 진짜. 우리 딸 진짜 장하다. 엄마, 오늘 저녁에 내가 한턱 쏠게. 아이 좋아하는 치킨도 시키고 엄마 좋아하는 갈치도 굽자. 그래,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연두색 잎이 한 뼘 가까이 자라나 있었어요. 그날 저녁 7시 친정 근처 아파트 식탁 앞에 세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자가 갈치를 한 토막 살뜰히 발라 아이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우리 손주 많이 먹어라. 외할머니 고마워요. 엄마도 한 점 드세요. 수정아, 너부터 먹어라. 저는 박영자가 발라준 갈치살을 한 점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식탁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범한 저녁이 우리 세 식구의 밥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응, 수정아.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밥 먹는 거지? 그래, 매일 이렇게 먹자.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박영자의 얼굴을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번갈아 바라보더니 활짝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며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두 손으로 천천히 감싸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날 친정 엄마의 칠순상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기 전까지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가족은 제가 참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월급 통장을 시댁에 맡기고 매달 영수증을 보고하듯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누구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걸요. 오늘 하루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은행 한번 들러보고 자동이체 내역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작은 한 걸음이 7년의 굴레를 끊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범한 저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